네, 12월 11일 금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 이슈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 바레인, 캐나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사용 승인을 했고, 미국도 방금 FDA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연말까지 미국인 한 2천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미국 복지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랑 관련된 업종들이나 컨택트 관련 업종들에 대한 투심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FDA가 승인을 하면서 그때 또 임상 실험 중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추가 보고서를 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미 접종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일부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아직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관련 뉴스 플로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증시가 출렁거리는 일들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좀 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좀 나온 뉴스들은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좀 강해졌는데 협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진행되진 않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경기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점이나 또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오히려 나쁜 뉴스들이 이런 기대감을 유지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큰 조정을 야기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경쟁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것들이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이슈는 작년부터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위원이 빅테크 기업들 분리해야 된다 이런 뉴스랑 사실은 궤를 같이 하는 거라서 당초에 바이든 정부가 조금 기업 규제 쪽으로 많이 안 쏠릴 것 같다라는 기대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이슈가 좀 재부각된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매도 좀 많았었는데 연말까지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주는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동시만기일 영향 부분이 사실은 컸던 것 같고, 그걸 제외하면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만큼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조금씩 제한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긴 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건 아니고 아주 완만하게 사는 흐름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시점은요, 원달러 환율이 1,050원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료에 빠져 있는데요. 전일 ECB 관련해서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네, 전일 ECB 회의에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 통화 완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는 모두 동결했지만 이 PEPP라고 하는 코로나19 대응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5천억 유로 확대했고요. 매입 기한도 원래 내년 6월까지 해서 내후년 22년 3월까지 연장해줬습니다. 또 TLTRO, 또 PELTRO라고 하는 그 대출용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훨씬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ECB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 궤적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특히 3분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했었고, 또 ECB도 백신 기대감을 언급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과 물가 전망 궤적을 내렸다라는 점은 ECB의 통화 완화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년에 경기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을 보면 저희는 그동안 EU 경제회복기금을 중심으로 내년에 재정정책 모멘텀이 확대된다. 또 QE 확대와 물가 상승률의 플러스 반전이 예상되는 시점,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는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점들을 근거로 독일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재봉쇄, 또 헝가리와 폴란드가 EU 예산안을 거부해 오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독일 금리를 낮은 수준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EU는 결국에 헝가리와 폴란드를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까지인 EU 정상회담에서 EU 장기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예상해왔던 QE 확대까지 현실화되면서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여건들이 좀 예상대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리 하단인 독일 금리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주요 선진국 국채 투자는 좀 신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온 정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저희 회사에서 금융업계 최초로 ESG 관련 콥데이를 진행했고요. 동시에 또 정부의 2050 넷제로 선언도 있었어서 그에 맞춰서 한번 한국 은행 산업은 이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확인하는 테마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일련의 이벤트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정부의 2050 넷제로 선언이 이번 주에 있었고요. 11월 말에 국민연금의 AIGCC 가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관련 아시아 투자자 그룹 가입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안에 또 KB금융의 탈석탄 금융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ESG가 더 이상 착한 기업 경영, 무슨 사회 공헌 이런 게 아닌 이제 정말 제도화 과정으로 진입했고 특히 이 환경에 대한 강조와 또 그것에 대한 주주 활동과 연계된 영향력 행사까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업이 지원해온 이 상품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채 인수, 보험 지원, 지분 투자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 그림 10번을 보시면 그 브레이크다운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림 14에서 보시다시피 금융산업 내에서는 석탄금융 익스포저가 사실은 보험사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이제 좀 글로벌 사례를 비교를 해보니 미국보다는 유럽이 일단은 선도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현재는 팔로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그림 4, 5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ESG 펀드 자금 유출입 예나 펀드 자산 잔액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유럽이 월등히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ESG ETF 수익률 그림 6에서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환경의 이런 변화 그리고 이제 중요성 강조로 인해서 탈석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석탄 산업 그 발전 관련 자산 가치가 현재 하락 중이고 은행들 역시 본인들의 이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딱 맞물려서 결국에는 빠져나오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은행들이 궁극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도 앞서간다. 그래서 4페이지의 그림 7, 8, 9를 보시면요. 유럽은행 그룹에서 ESG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그룹들은 대손 비용도 우위에 있고
NPL 충당금 적립 규모도 감소세에 있고 이 자본력이나 수익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우위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일단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인바이러먼트의 주도와 이행이 사실은 중요하지 팔로워로서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제사회 및 환경단체 뭐 이런 데서 정의를 내린 Emerging Asia 그리고 한국 포함은 여전히 그냥 팔로워 수준이지 아직 리더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노력하는 부분에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이념을 모두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해외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에 입각한 결정과 그리고 그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은행들 중에서는 일단 KB와 신한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서머리는 7페이지 표 1, 어떤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ESG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지 저희가 좀 상세하게 표시를 해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B가 탈석탄 금융 선언했다고 했는데 뭐 이 얘기는 뭐 석탄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한테는 대출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나가 있는 걸 다 갑자기 스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서서히 만기 연장을 이제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회사채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잡고 있고요. 아직은 선언에 불과하고 이 이행은 이제 아마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익스포저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는 이것을 대체를 어떻게 잘 하느냐, 뭐 LNG 쪽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얼만큼 대체가 빠르게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 말고 다른 은행들은 지금 뭐 다들 이런 식으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KB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최근 몇 주 전에 신한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두 리더 은행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요. 아마도 두 리더 은행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APG 네덜란드 그 연금기관에서 생각하는 이 한국의 이 ESG의 E에 대한 준비 자세는 상당히 뒤떨어진다. 그래서 뭐 그쪽 업계에서는 한국이나 혹은 이 아시아가 기후 깡패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은 멀지만 일단은 그런 쪽 익스포저를 줄인다는 그 노력 자체가 향후 궁극적으로는 아까 유럽 은행에 의해서 보셨다시피 수익성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출이라든지 그 예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시작이 되었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그게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법제화, 규제화 움직임은 현재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시작되지 않았고요. 일례로 재밌는 부분은 뭐 한 2015년, 16년부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들 뭐 탈석탄 선언은 했지만 사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돈 버는데 더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줄이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US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에 가장 악덕 기업으로 환경 기업에서 지명한 것은 JP 모건이에요, 사실. 그 리스트는 사실 글로벌리 되게 유명한데 최근 환경단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BOD 의장으로 있었던 예전 엑손 모빌 출신 BOD 의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그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좀 진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지주 발표해주세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지주는,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해서 현대오일뱅크, 현대엘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로보틱스 등을 소유하고 있는 순수 지주 회사입니다. 기존의 기업 분할을 할 때는 현대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기업 분할을 해서 로봇 사업을 지주에서 직접 영위했었는데,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현대로보틱스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이제 순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31만 5천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자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산업재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 상승이 전반적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15.5%가 증가됐고요. 비상장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통상적으로 업계 피어의 평균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비상장 자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피어 밸류에이션 평균이 약 18% 정도 증가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 밸류가 좀 많이 증가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이유는 SK이노베이션과 SOL 같은 경쟁사들의 주가가 이제 이전 보고서 대비 한 24%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할인율은 한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할인율이 지금 최근에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 회사도 여전히 40%가 넘는 할인율은 좀 과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게 매수를 제안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좀 특이한 게, 한국조선해양이 오일뱅크 다음으로 큰 자회사인데, 이 연결로 포함되지 않고 지분법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수익성, 매출과 영업이익 대부분은 사실 오일뱅크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일뱅크 외에도 저희가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엘렉트릭이 최근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자회사들이 좀 실적이 대세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사항이 지금 어제입니다. 두산인프라코 이제 두산중공업이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데, 저희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현재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인수 가격이 8천억에서 9천억 사이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KDBI가 한 6천억 정도를 준비한 걸로 현재 좀 업계에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는 한 2, 3천억 정도를 확보하면 인수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유상증자를 해서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회사 현재 보유 시재금이 2천억 가까이 있고, 또 이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일시금으로 꼭 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도의 자본 조달이 없더라도 인수를 하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를 합치게 되면 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이제 굴삭기 시장의 순위는 6위입니다. 이게 뉴스에 따라서 5위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6위라고도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소수점 단위로 좀 경쟁사들이랑 엎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조금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4위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내수에서는 거의 7, 80%가 나오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떨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분법으로 반영된 이유가 뭐죠? 이게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는데. 네, 이거에 따르면 좀 IFRS 보면 이게 연결로 편입하는 기업은 이제 지분이 50%가 넘거나 아니면 50% 미만이어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이제 연결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의 한국조선해양 지분은 31.0%니까요. 이게 50%는 일단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그룹 입장에서 이게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연결로 편입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더 보기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이 또 어차피 별도로 상장돼 있기 때문에 연결로 편입을 한들 이제 밸류에이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현대중공업 지주 자체도 우리 거래소의 업종이 화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PI 첨단 소재 발표해 주세요. PI 첨단 소재 목표 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48,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배경은 그 내년 이제 실적을 상향하면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기존에 이제 27배 적용하던 거 유지를 했고요. 5페이지 보시면 실적이 이제 내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거로 보는데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지금 전방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 쪽이 이제 큰데 이쪽이 내년에 이제 좀 커지면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PI 소재가 출하량이 좀 이제 올라가고, 지금 PI 소재도 다른 이제 MLCC나 뭐 칩저항기 이런 부품들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좀 타이트한 수급을 유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 평균 가격을 기존 대비해서 4.4% 좀 상향해서 영업이익률을 좀 올렸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사실 뭐 올해까지는 여전히 약간 좀 부진하지만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웨이가 빈자리를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보여줄 텐데, 이거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사실 초반에 되게 중요한 싸움이 될 거라서 지금 삼성전자나 뭐 중화권 업체들이 다 내년 상반기에 좀 빨리 출하량을 증가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범용적인 IT 부품군들이 다 쇼티지인 상황이고요. PI 필름도 이제 5G 스마트폰 쪽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좀 이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돼서 상반기에 좀 쇼티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이 회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한 10%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업체에 따라서 10%까지 다 적용이 안 되겠지만 저희는 4.4% 정도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 아래 이제 그림 3번 보시면 4분기는 항상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성장 이후에. 그러니까 2016년에 한번 이제 비슷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2017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비슷한 좀 더 나은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가격을 인상한다는 거 감안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진이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실적 확대 좀 감안하면 지금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스몰캡 IB 김영 발표해 주세요. 네, IB 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올해 10월에 스펙으로 상장을 한 신규 기업이고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실 분도 계실 텐데, 이 김영 편입학원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죠. 편입 전문 학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메가스터디 교육이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계열 회사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속에 이제 수능을 치르다 보니까 제 실력을 못 내는 수험생들도 많고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대성 쪽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디지털 대성은 이미 재수 기숙 학원이 딱 일단 마감이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재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신청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재수학원이나 편입학원이 상당히 좀 실적도 좋을 거고 수강생도 많이 몰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IB 김영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대학교 때 2학년까지 마치고 다른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벌 중시를 하는 사회다 보니 이런 좀 낮은 스펙의 이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고스펙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쪽의 니즈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꾸준히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IB 김영은 국내 시장 점유율 60에서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김영은 그런 쪽의 시장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볼 포인트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가 볼드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편입 제도가 교육 제도상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죠. 일단은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간에 고졸 신입생을 100명을 선발했는데, 일단은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을 50명 뽑고 나머지 50명을 편입생으로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2+4년제로 이제 2년을 타 전공에서 하고 피트 시험을 통해서 이제 3학년으로 입학하는 제도를 했었는데 피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2022학년부터는 피트 제도가 폐지가 됐고 6년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학처럼 이제 3학년을 편입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죠. 이것도 피트와 비슷한 MDC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대학교들이 한 군데만 빼놓고 다 의치과 대학원으로 전환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교육제도가 바뀐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이비긴영이 이제 컴퓨터 기반 교육 사업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실적 성장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아이비긴영이 수도권 위주로만 했었는데, 지방 대학생들을 위해서 2018년에 부산, 19년 대전, 올해는 대구까지 이제 캠퍼스 직영을 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내년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교육 관련된 회사들이 10배에서 15배 정도 형성받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7.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비긴영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올해 스펙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스펙 상장 비용 40억 정도가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회성 비용이고 그게 3분기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순이익단에서 적자가 나는 것들은 그런 순이익단이 이제 별로 안 나는 이유는 영업외에서 그 일회성 비용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거는 일단은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캠퍼스를 직영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솔루스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언론에서 국내 언론에서 향후 두산솔루스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3자 배정으로 유증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유증 참여 목적은 2차 전지 사업 협업이 이제 목적일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즉 두산솔루스의 이제 전지박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현 시점에서 두산솔루스의 유상증자 계획을 이제 알 수 있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증자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냐,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두산솔루스가 이제 파이낸싱이 이제 필요하고,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 검토할 것이라는 이제 건데,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금액 규모를 놓고, 보면,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면, 헝가리의 전지박 설비를 모두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1조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1조 원이 이제 넘는 금액이 이제 필요한데, 즉, 헝가리 전지박 설비가 총 7만 5천 톤 규모거든요. 네, 현재 1만 톤이 이제 구축이 되었고, 앞으로 6.5만 톤이 이제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이제 1조 원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놓고 보시면 1만 톤당 한 1,600억 정도 이제 전지박 투자비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1조 원이라는 이제 금액이 이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조 원이라는 금액도 이제 제 추정이고, 자금 조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이제 분명 검토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증 그리고 제3자 배정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있어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제 보도 내용의 핵심인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두산솔루스의 이제 기업 가치는 분명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영향력이 이제 강한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뉴스 프로그램은 이거 바로 조회 공시 대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조회 공시가 아직 올라왔는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환경산업 스파 코멘트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2050년 탄소 중립 대국민 선언을 좀 했습니다. 구체적인 경로와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산업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7월에 한국판 그린 뉴딜이 있었고, 우리 10월 달에 전략회의에서 투자 발표를 좀 한 이후에 이번에는 탄소 중립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10월에 국회 연설을 통해서 선언은 한번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선언을 했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저탄소 전환 투자는 이제 160조 원, 그린 투자는 160조 원, 그리고 그 중에 그린 뉴딜이 한 75조 원 이제 발표가 있었고, 사실 이 투자가 상당 부분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투자가 좀 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목표를 이제 보면은 일단 산업경제사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3대 신산업으로는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이거를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없는 공정한 사회, 이거는 지난 10월에 그 전략회의에서 수정이 좀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추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도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앞으로는 이제 과감한 투자를 이 친환경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녹색금융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예는 일단 석탄 산업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고요. 신규 건설 허가는 전면 중단, 그리고 10개는 조기 폐쇄를 이제 발표했고요. 반면에 그 에너지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가겠다. 탄소의 그 발전, 그러니까 탄소 배출원이 결국 석탄, 원유,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규제가 앞으로 점차 강해질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는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지금 탈석탄 선언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고, 이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내에는 탈원유 시대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사회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리기후 협약은 아직 발효가 좀 안 됐습니다. 발효는 안 됐는데, 그 전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마저도 탄소 중립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탈탄소를 위한 그 사회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기업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유틸리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어제도 발표가 있었는데 아리백을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가 이제 후속 정책들이 앞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을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탄소세부가 움직임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기 전에 이런 이에 대한 이제 방안이 모든 산업과 기업들의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수혜주들 많긴 한데, 저희 하우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각 부분별 탑픽 종목을 꼽을 수 있는 추천 종목들 저희는 어떻게 좀 스크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탈탄소, 이게 사실 지난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린 시대의 시작이 결국엔 탄소 저감에 대한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담당자도 계속 이쪽을 이제 팔로우를 하지만,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투자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된 이제 산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LG 화학, 그리고 SDI, 이런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탄소, 저탄소 수혜고, 그리고 수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좀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링도 해당될 거 아니에요? 리사이클링도 사실은 이제 그 폐기물 같은 경우 이제 온실가스 효과가 한 3%, 한 2.5%에 3%인데, 온실가스 효과는 이제 그런 부분 좀 줄이는 거고,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 폐기물 자체의 어떤 발생 저감, 생활 환경의 개선, 그쪽으로 좀 리사이클링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맞물려서 사실 기후만 지금 계속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기후,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링, 이 두 개 축이 앞으로 산업의 중심 환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탄소 중립,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석탄 이러면 LG 상사가 제일 떠오르는데, 김동량 위원 들어와 있으면 지금 LG 상사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김동량 위원
네, 지금 잠깐 자리에 안 계시면 나중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LG 상사는 지난번 LG 그룹 주 LG 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현재는 석탄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을 몇 년째 내고 있습니다만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익스포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탈석탄화가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거고요. 또 동종업계에 있는 삼성물산 상사사업부하고 건설에서 그 자기들은 별로 익스포저가 없으면서 탈석탄화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이제는 뭐 분할이 계열 분리가 되긴 하지만 LG그룹에 있다라는 특성상 무시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상사 주가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이거 주봉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월봉. 주가가 6만 원 찍고 지속적으로 빠져서 엄청나게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까지 빠졌을 때, 1조 이하로 빠졌을 때, 1조가 아니라 4천억까지 빠졌을 때 1,000억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4월 달에 했고, 또 이게 지금 한 400억 정도 샀는데 12월 달까지였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계열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게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올해는 뭐 현금성 자산 처분 이런 것들로 숫자가 그 영업 외단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 실적이 판토스를 빼고도 계속 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계속 관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 집 나가면 춥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 5년간 그 국내 스왑 포인트가 역전돼서 뭐 환해지 코스가 너무 비싸다, 해외 자산 투자에 뭐 불리한 환경이다라는 말씀들을 드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제로 기준금리로 복귀를 했고, 미국의 정부와 연준이 엄청나게 달러를 공급을 했고요. 국내적으로는 국내 기관들, 특히나 국내 생보사들의 에셋 스왑 수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기관들이 해외 채권 투자를 전년 대비 거의 5분의 1로 줄여버리면서 5년 만에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요. 현재 한 10bp 정도 되는데, 저희는 내년도 연말까지 선도금리에 반영된 한미금리 격차가 한 60bp 이상, 유동성 프리미엄은 한 마이너스 10bp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해치 코스트가 플러스 50bp 정도로 프리미엄 반전, 오히려 지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아마도 이제 내년도부터는 의외로 국채보다 초장기 구간은 해외채 투자가 오히려 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올해보다 보험사들의 해외 초장기채 투자 많이 늘 거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해외 뭐 ETF나 해외 자산 투자하실 때 해지 상품과 언해지 상품들 질문이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해지 상품이 훨씬 더 수익률 제고에 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해외 투자, 특히 달러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달러 해칭하는데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 포지티브로 플러스로 턴했거든요. 해외 투자하는 기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네. 결국 저 환율 흐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환율은 스팟이고요. 환해지는 선현물 간 스프레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환율 전망보다는 단기금리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해지를 저희가 채권 쪽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팟 환율보다는 단기금리 전망이 중요한데, 저희는 내년도에 선도금리 반영된 금리 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거라고 봐서, 일단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내년도에 환해지 환경 더 개선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해외 자산 투자에 좀 더 유리한 환경, 특히나 언해지보다는 해지 상품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 ESG 채권 발표해 주십시오. 네, ESG 채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크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ESG 채권의 성과가 일반 채권의 성과들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ESG 채권 발행액은 국내 공이 한 60% 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셜 본드, 그린 본드보다 지금까지는 그린 본드가 많이 발행했었는데 올해는 소셜 본드가 크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수요 측면에서도 펀드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펀드 유입되는 자금도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ESG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가 있는데요. 그 인덱스의 올해 연초 이후의 성과가 10.9%, 일반 채권이 7.6이거든요. 그러니까 3%포인트 정도 높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발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발행도 60% 증가했지만은 수요는 10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호적인 수급이 이 성과를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확대와 함께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그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ESG 기업으로 자처하거나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거나 또는 ESG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으로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ESG 외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인데 저희 크레딧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채권에서 피할 수 없는 그 부도 리스크와 같이 ESG 투자라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화두가 재정 정책이잖아요. 근데 재정 정책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이제 ESG 쪽으로 이런 ESG 사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ESG 채권이 특히나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발행이 되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내년에 좀 ESG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워싱이 발생하면은 이게 그 직접적인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은 그냥 디폴트 리스크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뭐 그 정도인가요? 직접적으로 수익성이 저하가 됩니다. 왜냐면은 ESG로 알고 있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매도 셋오프가 나옴으로써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성과가 저하되는 측면이 좀 있고 사실 이제 푸도 리스크도 고조가 되면은 성과가 저하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